안녕하세요. 솔라나 재단의 앰버서더로 여기서 스피킹하게 된 이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드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솔라나가 어떻게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공유드리면서 솔라나 생태계 여러분들의 온보딩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솔라나가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개방성 전략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 그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전략의 핵심인 코드 그러니까 고성능을 위한 오픈소스 엔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태계와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커머스 그러니까 실제 유즈 케이스죠. 개방형 프로토콜이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어떻게 강력한 성장 플라이휠로 작동하는지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로 개방성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들 솔라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솔라나 생태계에서 개발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더리움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가자면, 가장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솔라나에선 그걸 그 솔라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라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거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솔라나라는 거는 하나의 코인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태계는 여러 가지 레벨의 개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로 작성되어 있는 오픈 소스 코드, 대부분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보고 사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 솔라나의 그 개발자 커뮤니티는 전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솔라나에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솔라나의 코어 모듈까지도 기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거버넌스, 솔라나 파운데이션 자체의 거버넌스 과정도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솔라나 네트워크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솔라나 파운데이션이나 솔라나 랩스 같은 그런 기업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다층적인 개방성 덕분에 솔라나는 좀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다층적인 개방성 자체가 솔라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해준 토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솔라나라는 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솔라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심자의 관점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라나라는 그 네트워크 자체는 고성능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갖고 있는 핵심 미션은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주류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좀 극단적으로 봐서 토스 아니면 뭐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류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그 솔라나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분산형의 그 스테이트 머신이 되는 것이 솔라나의 핵심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좀 독특한 합의 메커니즘 덕분에 트랜잭션 병렬 처리, 그러니까 네트워크 내부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그 결과로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1센트 미만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0.00025불이거든요.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랑 그리고 1초 미만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성능이 단순하게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다양한 월드페이라던가 아니면 웨스턴 유니언, 페이팔, 비자, 그다음에 피저브 같은 다양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실제로 기술적인 채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이휠 형태로 플라이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성능의 오픈소스 코드가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개발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이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용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발생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제 커머스 그러니까 또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제 예시에선 커머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커머스로 이어져서 일반 사용자들이랑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출된 가치는 다시 핵심 코드 개발에 재투자돼서 이 플라이휠을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플라이휠이라고 표현한 것의 첫 번째 성장 동력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미션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사실 단 하나의 팀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개발자시거나 아니면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산형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하나의 팀이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사실 판타지에 좀 더 가까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제 오픈소스 협업이랑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통해서 그런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두 가지 사례로서 첫 번째로 파이어댄서라는 클라이언트, 새로운 솔라나 클라이언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계신 개발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툴링 앵커 프레임워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숙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클라이언트 다양성입니다. 단일 코드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에서는 단일 장애점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이어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솔라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프크립토라는 회사에서 C와 C++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구현한 독립적인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가 파이어댄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슬라이드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러스트 솔라나의 오리지널한 클라이언트랑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버그가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커널 바이패스 같은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서 하드웨어 수준의 최적화를 이루어냈고 그걸 통해 네트워크 한계를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의 한계까지 소프트웨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리눅스와 동일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따르는 오픈소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방형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여러 독립적인 코드베이스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이언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의 클라이언트인 아가베랑 파이어댄서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한 언어나 아키텍처 또는 이제 모델링까지 전반적으로 동일한 오픈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클라이언트를 구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네트워크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플라이휠을 돌리고 있는 또 다른 코드 혁신은 앵커 프레임워크입니다. 앵커는 솔라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그리고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안전한 프로그램을 쉽게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루비에 좀 더 친숙하신 분들 계신가요? 솔라나 개발을 위한 루비 온 레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스트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당연히 앵커가 갖고 있는 핵심 철학은 Security by Defaul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실수하기 쉬운 다양한 복잡하고 반복적인 보안 검증 로직들을 전부 다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코드를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쪽
오른쪽에 띄워놨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그 특정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 정말 그 사이너가 트랜잭션에 서명했는지 또는 올바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일일이 라인을 하나씩 짜면서 구현을 했어야 됐었고, 그 검사 코드 로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이 과정을 자동화해서 코드에 이제 사이너 인포 같은 타입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 사이너 계정이 실제로 트랜잭션에 서명을 하였는지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검증해 줍니다. 만약에 서명이 없으면 트랜잭션 즉시 그 에러를 뱉으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같은 매크로들은 계정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 그리고 메모리 공간 할당 같은 보안 로직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한 줄로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를 짜는 시점에 개발자들이 이제 이 로직에서는, 이 블록에서는 보안 검사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또는 이 블록에서는 메모리 할당을 제대로 해서 메모리와 관련된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작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인지적 부담을 줄여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하는 걸 어느 정도 원천적으로 프레임워크 단에서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플라이휠의 첫 번째 단추인 코드 파트를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할 건데, 파이어 댄서를 통한 클라이언트 혁신은 이제 성숙한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을 그대로 차용해서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앵커와 같은 보안 툴링들은 그 저희 솔라나 개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안을 강제해서 이제 개발자 기반을 좀 더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빌더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그리고 또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술적 토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축인 커뮤니티입니다. 솔라나의 커뮤니티 멤버들은 수동적인 이제 그냥 서비스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잠깐 이용하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끄는 순간 이제 솔라나와 분리되는 그런 단순한 사용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솔라나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이제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핵심은 해커톤과 그랜트라는 R&D 파이프라인, 그리고 SIMD라는 거버넌스 플로우가 있습니다. 솔라나 해커톤은 보통 여러분들 해커톤에 참여한다라고 하시면 1, 2, 3등에서 그 상금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회식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솔라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커톤은 대부분 단순한 일회성 마케팅 행사 같은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이건 이제 솔라나 생태계 자체의 핵심 R&D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년 수만 명의 개발자가 솔라나 해커톤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 그 해커톤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자금 지원, 그랜트를 받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인큐베이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솔라나 재단 측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덕트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20-30% 이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해커톤 출신 프로젝트입니다.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친숙한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좀 친숙하신지 잘 모르겠어서 그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 두 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NFT 마켓플레이스, NFT라고 이제 non fungible 토큰인데, 그 작년쯤인가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그 디지털 예술 작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텐서라고 부르고요. 이 텐서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립타이드 해커톤이라는 곳에서 3등을 차지하고, 그 뒤부터 이제 트레이딩 기능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발전해 오면서 현재는 솔라나에서 제일 큰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립인데요. 드립 역시 해커톤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만 명의 신규 사용자들을 솔라나로 이제 온보딩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제 해커톤이 어떻게 솔라나 네트워크의 실제 시장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또 다른 핵심은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의 개선 제한, 그러니까 SIMD라고 부르거든요. 심드. 심드는 핵심 프로토콜의 변경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회사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용자들이 그 GitHub 레포가 있어요. 심드를 위한 GitHub 레포에 PR을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을 제안을 하고, 제안된 개선이 이제 거버넌스 투표, 그러니까 솔라나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과 부결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오픈소스 생태계 내부에서 누군가가 해당 구현을 제안한다던가 아니면 팀 내부에서 그 구현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그런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결정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운영할지 선택하는 전 세계에 있는 밸리데이터 운영사들이 클라이언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되게 익숙하실 텐데, 저도 이전에 컨트리뷰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랑 거의 100% 유사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은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쪽에 있는 심드 0096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어리티 피, 우선순위 수수료의 100%를 밸리데이터에게 지급하자라는 제안이었는데, 그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심드 228 아래쪽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동적으로 조절하자라는 의견 그 제안이었는데,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찬성 여론과 그 다음에 소규모 밸리데이터들이 생존력을 위협하고 이를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솔라 네트워크 전체가 이제 특정 주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탈중앙성이 훼손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도 의논이 오갔었고, 결국에는 부결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체계가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오가고 결국에는 어떤 건 그 커뮤니티 마음대로 부결되고 어떤 건 커뮤니티 마음대로 리바이브해서 다시 뭐 반영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이 실제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탈중앙성을 증명합니다.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가 특정 주체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되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고요.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 전체가 장악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당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건 이제 성숙한 시스템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 시스템 자체의 견고함을 보장해 줍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성숙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과정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탈중앙화는 이런 공개적이고 생산적인 충돌을 그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플라이휠 전체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커머스인데요. 코드랑 커뮤니티가 실제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한 결제 시스템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2-3일이 보통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 그 다음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가볍지 않은 1.5에서 3% 정도에 달하는 수수료, 그리고 소수의 중앙화된 중개자가 독점하고 있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솔라나 페이인데요. 솔라나 페이는 특정한 솔라나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솔라나 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런 결제를 위한 오픈소스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특징은 명확합니다. 1센트 이하의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중개자 없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직접적인 구조입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결제 방식과 같이 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받아오는 것과 같이 그 중간에 카드 또는 아니면 결제망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프로토콜이 어떻게 주류 시장에 진입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는 쇼피파이와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이미 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슬라이드의 핵심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이루어낸 쇼피파이와의 연동은 독점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쇼피파이 측에서 솔라나 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뭔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해주고 그런 형태의 협력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개념 증명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솔라나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개방형 프로토콜, 그러니까 솔라나 페이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거대 기업과 이제 딜을 통해서 하향식으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 쇼피파이가 갖고 있는 표준 앱스토어랑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쇼피파이의 허가 없이 연동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방형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플라이휠을 굴리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개념부터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이제 파이어댄서나 앵커와 같은 이제 오픈소스 코드가 안전하고 성능 좋은 솔라나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해커톤이랑 심드 같은 것들, 제가 설명드린 것들로 대표되는 빌더랑 그 다음에 운영자, 그 다음에 솔라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솔라나페이나 쇼피파이 연동 같은 실제 커머스 또는 프로덕트들을 추구하고 그 프로덕트에서 창출된 가치와 사용자들은 다시 새로운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솔라나 생태계를 움직이는, 스스로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라이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 데이터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됩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당연히 다들 동의하시다시피 개발자 참여일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일렉트릭 캐피탈이 매년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느 곳에 개발자 온보딩이 가장 많이 되고 개발자 이탈률은 어디가 제일 높고 개발자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하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 생태계에 합류한 개발자가 1개월 이후에도 해당 생태계에 남아있는 비율, 그러니까 개발자 리텐션이라고 하죠. 리텐션이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솔라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가 가장 빠르게, 개발자의 풀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 같은 네트워크 자체, 솔라나 블록체인 자체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지표 역시 꾸준하고 유기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이휠이 매우 강하고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여기 오늘 이 자리를 주최했던 리눅스 재단이랑 동일한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투명성, 협력,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오픈소스 세계 리더분들께 저희 암호화폐라는 꼬리표를 넘어서 솔라나라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의 본질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리눅스 재단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원칙 위에 세워져 있는 그 협력적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텐션을 받는다라는 건 혹시? 개발자 리텐션이라는 단어는 일단 그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자 리텐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기여를 하는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개발자가 기여를 시작한 이후에 그 해당 생태계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기여하지 않게 되는 비중이 3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질문이 뭐였죠? 혹시 그 이전이 쇼피파이 같은 케이스는 솔라나 네트워크 자체는 오픈되어 있는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실 뭔가 법적으로 규제된다거나 아니면 제약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와서 누구나 개발을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깃허브에 있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세금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상거래상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처리는 원래 그 판매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세금 처리에 문제가 없게끔 각 국가의 규제에 따라서 아마 마켓들이 잘 이용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파이어 댄서는 왜 개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프 크립토와 솔라나 파운데이션이 현재 협력 관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크립토 측에서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 이제 좀 더 진보된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 확보가 필요해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파이어 댄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예시로는 아가베와 그 솔라나의 기본적인 검증 클라이언트인 아가베와 별개로 지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지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토 TV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의 성공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토 팁을 운영함으로써 그 밸리데이터는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는 본인의 트랜잭션에 대한 우선순위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팁을 제출함으로써 지토 클라이언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다양한 그 토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네, 홀더들도 당연히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냐면, 그 심드와 같은 제안들이 반영이 되려면은 일단 심드의 제안 자체가 통과가 되고, 해당 제안이 클라이언트에 반영이 된 이후에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짐으로써 최종적인 해당 제안의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홀더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밸리데이터 운영자들에게 채택되는 순간일 겁니다. 솔라나의 홀더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델리게이트, 그러니까 위임하는 형태로 밸리데이터들에게 그 솔라나를 빌려주고, 그 밸리데이터들은 해당 솔라나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밸리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각각 개개인들의 투자자들이나 홀더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라도 질문이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리데이터, 그 토큰을 델리게이트한 사람과, 그러니까 토큰을 빌려준 사람과 그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쉐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가베가 좀 약세인 상태이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지토 클라이언트들의 채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